안녕하세요. 뱅크샐러드에서 법무 업무를 맡고 있는 이정운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그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의 변화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뱅크샐러드라는 회사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를 주된 업무를 하고 있는 금융 분야 핀테크 회사입니다. 저도 이 회사에서 지금 근무한 지가 4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우리 삶 속에서 서비스를 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는 데까지는 제법 긴 시간과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금융위에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 혁신을 위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이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마이데이터 제도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을 담은 그런 규율을 담은 신용정보보호법이 개정되는 게 2020년도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라고 불리는 본인 신용정보관리 회사에 대한 본허가가 나왔고요. 1년 정도 준비를 거쳐서 2022년 1월, 사실은 2년이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이때 저희가 API 방식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국민들의 삶 속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비스가 시작되고 나서 그 이후에 서비스가 잘 되는지 보자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논의들과 개선들과 어떤 발전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그해 10월에는 이 금융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전송되는 정보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저희가 V2라고 부르는 이 정보 제공 범위 확대 정책이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23년 12월, 작년 말이었죠. 굉장히 많은 논의와 고민 끝에 마이데이터 비용 분담 체계가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이라는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제도가 도입되고 서비스가 나오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저희가 서비스가 나오고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논의가 되었던 여러 가지 불편함들, 제도의 부족함들을 굉장히 빠르게 정부가 그리고 관련된 기관들에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사실 신용정보법에서 시작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는 전자정보법의 공공 분야 마이데이터에 큰 영향을 미쳐서 공공 분야 마이데이터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는 내년 3월이면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마이데이터의 전 산업 분야 확대를 앞두고 있는데, 이 마이데이터가 시작됐던 것들은 사실 금융 분야의 핀테크 작은 회사들, 스타트업들이 만들어냈던 혁신적인 모습들이 법 안으로 제도화됐던 부분들이 큽니다. 혁신의 제도화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제도화된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이 제도화됐기 때문에 이 제도가 빠르게 바뀌거나 개선되지 않으면 그 제도의 틀 안에 혁신이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2.0이라는 이름으로 제도의 다음 모습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 마이데이터 2.0 제도 그 4월에 발표된 정책자를 보시면 내용도 길고요. 그 하나하나 담겨져 있는 얘기를 드리다 보면은 2시간, 이틀도 사실 부족할 텐데, 제가 오늘 그냥 겉핥기가 되겠지만은 개요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하실 거는 이 마이데이터 2.0 정책 방향 자체가 4월에 발표되고 아직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확정돼서 배포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정책들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들과 적용 방식들이 논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조금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2.0 정책의 골자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에 일단 그 전송 요구에 대상되는 정보의 범위가 한번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태로 정보 활용의 범위를 좀 확대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이 금융상품 또는 이제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나 정보 제공자를 선택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50개까지는 금융회사를 먼저 선택을 해줄 수 있거든요.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허들이 되냐면 자신의 정보를 모아서 통합 조회를 하고 싶은데 정작 어떤 금융회사에 내 정보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에 일단 정보가 모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거의 모든 기관들, 그러니까 연결 가능한 모든 기관들의 정보를 조회를 해서 그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들을 일단 보여드리는 형태로 제도가 바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일단 거래하고 있는, 제가 잘 알고 있는 금융 상품뿐만이 아니라 오래돼서 잊어버린 휴면 예금, 휴면 보험금. 사실 마이데이터의 취지가 나의 흩어져 있는 금융 거래 정보들을 찾는다라는 의미에서는 사실 저는 휴면 금융 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저게 기존에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2.0에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만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휴면 예금이라든가 또는 휴면 보험금들을 직접 지급 신청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연동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결제 내역 상세 정보인데요. 저게 사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금융 분야에서 항상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던 부분입니다. 금융 분야의 그 전속 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들을 보면은 주로 거래 내역입니다. 거래 내역인데도 불구하고 결제에 가보면 금액 외에 실제로 내가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샀는지는 사실 정보가 오질 않습니다. 이건 정보 주체 관점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제가 5만 원을 썼는데 심지어 정보 어디서 썼는지조차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지사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이게 내가 어디서 썼지? 라고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물며 거기 안에도 들어가서 이걸 내가 무슨 물건을 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이데이터에서는. 사실 유통 마이데이터가 시작이 되면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결합이 돼서 정보 주체들이 굉장히 큰 효용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융 분야에서는 그런 좀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법, 다른 법인데 저 법에 있는 규정들을 좀 손을 봐서요. 지금 형태가 뭐 상위 결제 사업자 피지, 이렇게 하위 사업자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정보가 끊어져서 올라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하위 피지부터 시작해서 판매되는 내역들을 쭉 끌어올려서 상위 피지나 아니면은 이런 결제 사업자들로부터 받는 정보 안에 어떤 판매 내역들, 그러니까 어떤 상품들이 결제가 되는지 그런 상품 정보들까지 여기 안에 포함을 시켜보겠다라고 지금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적용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금융 마이데이터에 결합해서 쓸 수 있는 공공 분야 마이데이터, 묶음 정보들을 더 대폭 확대해서 마이데이터, 금융 마이데이터랑 결합해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세 번째 방향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마이데이터 정보의 확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큰 테마는 마이데이터 영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마이데이터는 다 온라인, 웹 또는 앱 서비스 기반입니다.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금융회사들이 오프라인에서 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들,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어떤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창구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상담을 한다거나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우려했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가이드라인들을 바탕으로 오프라인에서 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현장에서 데이터들을 가지고 부당한 추천이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데이터의 오남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영업 기준들이 금융회사들 중심으로 작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겸용 업무, 부수 업무 유연화인데요. 사실 금융 분야는 저희가 보통 이제 사업들을 하거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열거되어 있는 업무들만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금융의 규제 체계입니다. 사실 데이터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거기 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애매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제한사항으로 작용을 하자 이제 겸용 업무는 저희가 기존의 열거주의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안 되는 것만 명시하고 사전 신고 아니라 사후 보고 형태로 개선을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부수 업무는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면서 부수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인데 예를 들어 데이터의 가공이라든가 제공, 판매 또는 가명정보, 익명정보 활용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부수 업무 사전에 다 보고를 해야만 저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고해서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을 하고 있는 업무들은
별도의 보고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폭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겸용이나 부수 업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산업에 있어서는 조금은 어려운, 좀 맞지 않는 옷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없애버리기에는 전체 금융이라는 제도 안에서의 정합성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로 이번엔 개선이 되는 상황입니다. 마이데이터 영업 활성화 중에서 또 하나 이제 나왔던 게 이제 결합 기준 명확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 중에서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서 전송받는 정보 외에 원래 본업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결합할 수 있는 기준들이 마땅치 않았는데 이번에 이 기준이 명확화됐습니다. 없던 내용이 생긴 건 아니고요. 기존의 어떤 법 체계에 따라서 결합 이용이라든가 결합 제공에 대해서 이용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명 처리해서 결합하라는 취지로 어떻게 보면 기준을 좀 명확화했던 부분이고요. 한 가지 새롭게 논의된 부분들은 가명 결합해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전문기관의 적정성 평가를 반드시 받는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명 결합 형태로 데이터가 활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최근에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AI에 대한 학습용 데이터들, 마이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그 붙여서 다른 형태의 정보들까지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학습용으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정기적 전송 범위 구체화인데요. 사실 이게 논란이 좀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건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 문제에 대한 원래 왜 저게 문제가 됐는지를 사실 설명드리면 굉장히 긴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과금이라는 문제랑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이데이터에서는 정보를 전송받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이용자가 직접 리프레시를 하는 방식과 이용자의 관여 없이도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데이터를 최신화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지금 트래픽들을 보면은 비정기적 전송, 즉 이용자가 직접 앱에 들어오거나 리프레시를 하는 형태로 전송을 하는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더 많은 비율이 되는데, 제도상에서는 실제로 정보 제공자에게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분담해야 되는 비용은 정기적 전송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요. 이 비정기적 전송을 좀 줄이고 정기적 전송을 늘려서 어떤 비용 분담의 적정 수준도 찾겠다라는 게 정책적인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비정기적 전송이 이용자의 관여에 따라 전송이 되다 보니까 좀 너무 불필요한 정선동 많이 있었다라는 반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들어올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보 계속 가지고 오면은 사실 불필요한 트래픽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 그 기간이 전송 요구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최대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최적화를 사업자들이 많이 했었는데, 일부 사업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1년치 데이터를 계속 가져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송 범위를 비정기적 전송의 경우에 1년에서 1개월로 단축을 하고, 이 비어있는 기간 동안은 정기적 전송을 통해서 계속 채워넣고 이렇게 가게끔 하겠다라는 게 정책적 방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들이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개월 동안 접속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정기적 전송에 동의를 안 해서 데이터가 빈다, 또는 최초에 가입을 했을 때는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나, 이런 예외적인 구체적 타당성을 저희가 담보할 수 있는 예외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칙과 예에 대한 이야기들과 또 정기적 전송은 어떤 주기로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들이 좀 더 구체화되면 아마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나올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테마입니다. 이용자 편의성 제고.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카운트 인포 연계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휴면 예금이라든가 휴면 보험금, 또는 이제 휴면까지는 가지 않아도 비활동성 소액 계좌 같은 것들을 제가 계좌를 해지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돈들을 옮기고 하는 이런 기능들을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연결을 하는 건데요. 이 기능이 지금 어디 구현되어 있냐면은 어카운트 인포,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인 성격의 어떤 서비스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디지털 서비스 개방이라고 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기능들을 API 형태로 민간 사업자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데이터가 계속 잘 되려면은 데이터만 모여서 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이용자의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의 액션까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계속 붙는다라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금융 분야에 있는 이미 잘 개발되어 있는 기능들이 붙고 또 나가서 공공 분야, 다른 또 민간 분야의 어떤 기능들이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계속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보 주체의 권리가 보장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의 절차 간소화인데요. 이 동의 절차 간소화, 마이데이터 서비스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 전송 요구하는 과정 꽤 길죠. 그리고 이제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굳이 왜 이렇게?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많이 해놓으니까 아무도 안 보잖아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해요. 저 전송 요구라는 절차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렸고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들과 논의들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했어요. 번거롭다고 생각했어요.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여기서 선택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송하실래요? 말래요? 제가 저교를 전송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계부에서 제가 썼던 내역들 이체했는데 누구한테 이체했는지 내용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비스가 불편하니까 다시 전송 요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죠.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데 서비스 써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교를 전송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들인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초기에 걱정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보가 넘어가는데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신뢰할 수 있나? 신뢰할 수 없으면 사실 허가를 주면 안 되는데, 그 온전한 공을 사실 저는 정보 주체한테 줬다고 생각을 해요. 선택하시라고. 근데 그게 좋은 접근이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전송 요구 절차 안에서 무의미한 버튼의 클릭과 선택의 기회들이 20몇 번이 발생을 하는 거죠. 내 정보를 내가 여기서 보고 싶어서 가지고 오는데, 이게 좀 저는 아쉬웠는데 이번에 이거 개선이 확실히 됩니다. 지금 2단계로 되어 있는 전송 요구 절차가 1단계로 간소화가 되고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되게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동의, 선택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부분들은 아니고요.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모습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정보들을 한데 모아서 보고요, 불필요하고 원치 않으면 그 정보들 끊어내면 되는 형태로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정보 주체의 어떤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마이데이터 종합 포털이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용 정보원을 통해서요. 마이데이터 종합 포털에 가보시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가입한 내역들, 거기서 서비스 탈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뱅크샐러드나 뭐 토스나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다가 거기서 서비스를 탈퇴하실 수도 있고요. 해당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이루어진 제3자 제공 현황도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제3자 제공을 철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 중에서 일부 기능, 뭐 철회는 아니고 조회 기능들을 이번에 개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도 볼 수 있도록, 즉 제가 A라는 서비스에서 B, C, D 다른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가입 내역이라든가 거기서 이루어진 제3자 내역들을 조회하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이걸 통해서 정보 주체가 잊고 있었던 서비스 가입 내역이라든가 제공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리가 보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입 유효기간 연장인데요. 실무적으로 이 관련된 부분들 업무하시는 분들은 가장 힘들어하셨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토큰의 유효기간과 전송 요구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같이 맞춰가지고 제가 전송 요구를 하고 나서 데이터를 잘 서비스를 쓰고 있고 매일같이 들어오더라도 1년이 되면 다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번에 이제 계속 잘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왜?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 기간은 최대 5년까지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다만 접속하지 않는 이용자들,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전송을 끊는 방식으로 보호 조치를 조금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만들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섹터의 마지막 내용은 청소년 이용 개선인데, 기존에는 19세 미만 이용자들 경우에는 전송 요구를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의 법정 대리인을 찾아서 동의를 받는다라는 거는 사실 매우 어렵죠. 물론 이제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더 기술적인 부분들이 가능해진 부분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청소년들에 대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었는데, 이게 뭐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14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면서 14세부터 19세 사이에 이 청소년들은 전송 요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과도한 마케팅이라든가 정보의 분석들이 좀 다른 방향으로 되는 것들을 우려해서 전송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의 금융 상품도 좀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목적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제한이 유지가 되는 형태입니다. 마지막 섹터입니다. 정보보호인데요. 당연히 활용이 있고 편해지는 부분이 있고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보호되어야겠죠.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부분이 제3자 제공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당연히 이용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있어야겠죠. 이때 안심 제공 시스템이라는 금융 보안원 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뭐냐면 분석 환경이에요. 클라우드상의 분석 환경에다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올려놓고 제공받는 자는 들어가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을 이용해서 결과값만 가져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의 중개, 제휴 이런 과정에서는 실제 데이터가 넘어가야지 제3자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잖아요. 사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정보 주체를 대신해서 내 최신화된 정보를 내가 원하는 곳에 보내주는 거거든요. 데이터가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려가 됐었습니다. 다행히도 저 부분들은 이제 세분화해가지고 실제 데이터가 넘어가야지 서비스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저 시스템을 이용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 흔히 이제 관념적으로 우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대규모로 이제 어디다가 마케팅 목적으로 뭐 준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안심 제공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이제 우려들이 사라질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구체적으로 뭐 원칙과 예외에 대한 얘기들이 정리가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활용되지 않는 마이데이터 삭제이고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내가 이 데이터는 필요 없어, 이 데이터는 이제 뭐 전송하지 않을래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데이터를 좀 삭제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 부분도 사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단위를 어디까지 삭제해야 되지? 마이데이터가 여러 예를 들어서 그 금융거래 내역들을 조합해서 분석한 리포트가 나가고 통계값이 나가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파기하지? 그러면은 모든 데이터에다 꼬리표를 달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서비스의 성격이라든가 데이터의 이제 어떤 보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유연한 기준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6개월간 서비스에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정기적 전송을 중단합니다. 즉 정기적 전송은 제가 앱에 들어오지 않아도 데이터가 계속해서 최신화되는 거잖아요. 6개월 동안 접속하지 않으면 정기 전송을 멈추고요. 1년 동안 접속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파기하는 것으로 지금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도 살짝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정보통신망법에 기존에 있던 그 정보 유효기간제였죠. 1년 동안 미접속 시 저희가 분리보관하거나 파기하도록 했던 논란도 많았고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어서 일단 제도적으로는 그게 없어진 상황에서 마이데이터에는 이 부분들이 새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떠한 그 기능과 어떤 효과가 좀 있을지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마이데이터 2.0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2.0, 뭐 3.0도 있을 거고 4.0도 있겠죠. 금융 마이데이터는 이미 제도화된 혁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도가 개선될 겁니다. 개선되어야만 하고요. 그런데 이 개선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디로 돌아갔으면 하냐면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8년도 마이데이터를 왜 금융에서 도입을 했을까? 이걸 왜 산업으로 도입을 했을까? 거기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서를 봐도 굉장히 이제 큰 이상들이 좀 적혀 있는데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점점 데이터의 활용이 많아지고 이용자에게 많은 권리를 주지만 실제로 이 정보 주체가 권리를 행사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정보 주체를 보호한다라는 게 단순히 계속 정보 주체에게 물어서 동의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정보 주체가 자기의 정보를 통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복잡하고 번거롭고 형식적인 동의 같은 것들도 과감하게 대신해 줄 수 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돼야 된다라고 정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금융에서 시작됐던 거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군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기가 결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산업적인 건데 데이터 유통되다 보면 가격이 낮춰지든 비교를 하니까요. 가격이 낮춰지든
뭐 품질이 좋아지든 정보 주체는 무조건 그 산업적인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더 낮은 금리를 찾을 수 있고 더 좋은 예금들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산업 내의 경쟁과 혁신이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고요. 더 나아가서 데이터의 중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원하면 데이터를 이동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집적되면은 이걸 빅데이터 형태로 해서 산업으로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사업자로서의 기능들을 마이데이터 제도가 원래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이데이터 2.0에도 녹아있고 3.0, 4.0, 5.0 앞으로 가야 될 정책적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의 어떤 의사결정들을 도와주고 대신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더 많은 정보를 줘서 비교도 하고 또는 이용자가 결정하기 어려운 것들은 대신해서 결정하고 추천도 해주고 그래서 더 나은 합리적인 선택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정보 주체를 위해서 정보 주체의 편의와 더 나은 서비스들을 위해 가지고 원하는 곳에 이동도 시켜주고 데이터를 분석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끔 정책은 계속해서 더 고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준비한 내용들은 거의 마무리고 시간도 살짝 지났는데 최근에 이제 그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두고 사실 잡음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정보 주체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고 저희가 정보 주체를 위한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이 제도는 사실 존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 이용자들은 자기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경험들을 할 거고요. 더 나은 조언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이 데이터가 가치를 만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제도가 개선해 나가면서 보완을 해나가겠죠. 근데 아예 시작이 안 되면 아예 나에게 그런 기회가 없으면 저희는 뭘 가지고 개선을 할까요? 마이데이터가 아쉬운 거는 굉장히 사업자 중심의 논리로 논의들이 이루어집니다.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거 아니야? 경쟁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정보 유통되고 흘러가고 여기서 이제 저 몰래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해서 정보를 이동시키는 이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적으로 마이데이터는 저는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논의들이 멈춰서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 분야에 있어서 마이데이터가 그 발걸음을 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려들이 앞서는 부분들을 보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통신에서 유통에서 의료 건강에서 교육에서 앞으로 여러 분야에 있어서 지금 보시는 이런 내용들을 접목했을 때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혜택들, 국민들에게 어떠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을지를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 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정말 좋은 마이데이터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